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뉴스가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그런 직무대행이죠. 이제 변론을 빨리 종결하고 3월 중순부터 하순 내에 대통령을 선고를 빨리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이전에 빨리 마무리해서 5월 달에 대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빨리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던 문형배 소장 직무대행이 속도를 엄청나게 늦추지 않습니까? 속도를 늦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태세 전환을 한 거죠. 태세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간에 문형배 씨를 믿고 그렇게 힘을 밀어주는 민주당 측에 좀 성의는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선고 일정을 늦추고 그다음에 선고 일정 이전에 한덕수 총리나 감사원장이나 뭐 이런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다 통과시키는 그래서 예상 외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형배 씨도 이거를 이제 대통령을 파면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면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뭐 이 재판관들이 다 눈치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문형배 씨의 태세 전환에서 이 사람들이 인용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 측에도 좀 얼굴을 세우고 자기도 노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잘하면 뭐 마은혁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도 임명되면은 판세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석우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최우선이라면서 재판 초반에 막무가내로 절차를 위반하던 문형배가 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그리고 총리에 대한 결정을 먼저 했을까요? 이제 법원에 자주 출입하시는 분이니까 이수구 변호사가 남다르게 보는 거죠. 대통령 선고 이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저런 선고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갈 모양이다. 그 의미가 문형배가 상황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깨우친 겁니다. 강력한 민심을 깨닫고 깊은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주어는 문형배와 그 동료들인 거죠. 도저히 탄핵은 안 되겠다는 체념적 내심으로 이재명 측의 간절한 바람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절차 위법을 만회하는 새로운 증거 보강을 위하여 9대 0이라는 결과를 현출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수구 변호사의 판단이 상당히 옳을 거다. 아주 무리한 일정에 따라 가지고 그냥 쉽게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 인용으로 몰고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문형배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잘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하고 일종의 완충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감사원장 그 밖의 이름들 인물들에 대해서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민주당 측도 크게 놀라지 않도록 아마 그와 같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친 이재명 측에 써 있는 그런 매체들이 뭐 계속해서 8대0 9대0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이재명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 수초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석우 변호사 이야기는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저 정도로 정신이 나가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상황에까지 와가지고 또 한덕수 총리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지금 남은 카드는 이제 마은혁을 임명해 가지고 판세를 덮는 뒤엎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 탄핵 위협을 해 가지고 마은혁 씨를 기어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외압을 행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정도면 부정선거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런 이석우 변호사가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간에 뭐 지금 상황인데 이게 본인들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박주현 변호사도 이제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과 대통령 직무복귀를 촉구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인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는 꼼수를 쓰는 문형배 이미순을 규탄합니다. 이제 판세는 기울었고 인용하기는 힘들고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마은혁이 헌재에 들어오는 것인데 거기에야 기대를 걸고 계속해서 미루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상황은 뭐 많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막판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헌재 결정이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파면권에 관한 선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내란 판단을 하지 않은 헌재 이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이렇게 나온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고 뭐 어떻든 간에 국가 전체를 보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공무원 치고는 이런 통상외교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한 분이 이제 법조 경험이 있는 분이 간단하게 헌재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참조할 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헌법재판관의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정당한 정치 절차적 사유가 존재하며 헌법 위반이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은혁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봤고 국회의 권한 침해 주장 국정감사 자료 제출 불응 등이 있었지만 직무상 재량 범위 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정족수 200석 요건 판단 회피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3분의 2인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기각한 선고를 내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기준 강화인데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위법보다는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성한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헌재가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 남용의 제동을 건, 탄핵권 남용에 대한 제동을 건, 국회의 정치적 탄핵 시도에 대한 사법적 제동을 브레이크를 건 사례에 속하고, 탄핵의 남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어될 수 있다, 이런 판례를 남긴 것이고, 8대1의 압도적 의견 단 한 사람의 재판관만 정계선 재판관 탄핵 인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한덕수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사전적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고 평가됩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헌재가 보여준 향후 판단 기준: 첫째, 우연 위법행위 인정 여부보다는 중대성이 핵심이고, 정치적 동기 탄핵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헌재가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권력 공백 행정 준당 등 국제 안정성도 함께 선고에 고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을 작성하시는 분이 이번 한덕수 총리 파면 선고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그런 탄핵에 대한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헌법 또는 형법 위반이어야 되고, 그 위반으로 인해서 공직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국회의 소추 사유는 직접적 형사 위반으로 연결될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정치적 성향을 조금 더 또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의 한덕수 판결은 입법부와 정당에게 탄핵 소추권은 결코 정치적 무기로 사용돼서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단순한 위법 여부가 아니라 헌법 질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역시 법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했으니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구 변호사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에 관한 파면 선고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니까 이수구 변호사 입장에선 답이 나온 것 같다. 답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밀어넣는 건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는 그냥 순리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조환창 재판관은 본인의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주석서 내용과 같은 원칙에 따라 입장을 정했고, 정형식 재판관도 원칙대로 소신을 지켰고, 그다음에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김형두 재판관이 한덕수 사건의 주심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한 표를 준 것 같고, 유일하게 정계선 좌파 색채가 굉장히 짙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추천으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 정계선 재판관만 8대1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을 내렸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저는 정계선 씨를 굉장히 이제 8대1 정도의 상황에서 한덕수 파면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임명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판사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 정계선 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회장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 윤석열 탄핵 시국 선언 참여 논란 남편 소속 재단 공감 이사장이 김이수 윤석열 탄핵 소추단 단장 황필규는 오랫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정치활동 허용 입법을 주장해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 바로 정계선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이제 올고전 소리를 자주 하는 강석두 님께서 8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즉 파면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정계선 변호사입니다. 악명 높은 우리법과 그 후신인 국제법과 바로 서부지법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대1이라는 그런 아주 소수 의견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서혜경 님이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을 인용한 정계선 이제 우리법 출신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 입법 지원활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계선 오동훈 한동훈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 대리인 김이수와 사제지간이고 김이수는 호남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관여했고 정계선의 남편인 황필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황필규는 김이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재단 공감에 근무 중이고 정계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렸던 인물 중 한 명인 조영래다. 그러니까 뭐 이것만 보면은 대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기각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 의견이 2명 이렇게 나오는데 기각 의견을 밝힌 분 가운데서 굉장히 특별한 분이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죠. 정계선과 김복형이 여기 보시게 되면 기각 의견도 김복형 재판관과 다른 재판관은 그 뜻이 다릅니다. 원래 김복형 재판관도 처음에 볼 것도 없다는 각하 의견이었지만 다른 4명의 재판관이 위법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아무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별도 의견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기각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도 여기에 이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인 원칙주의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계선 씨의 의견에 대해서 묵사발로 만드는 의견을 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각하를 하게 되면은
자기 의견을 분명히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은 다른 재판관의 기각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소신이 뚜렷한 정계선이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탄핵시키는 거라고 탄핵 결정문에 자기 의견이랍시고 써 넣었습니다. 근데 김복현 재판관이 바로 기각 때리면서 그 의견에 마은혁 임명 안 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를 때리지 않고 왜 기각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이름 제시해 가지고 정계선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각하를 자기가 김복형 재판관이 내리면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고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을 선택하면서 정계선 재판관 의견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남긴 겁니다. 정계선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계선이하고 여러분들 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여기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그렇게 험상궂게 안 생겼죠. 이분입니다. 이 경남 거제 출신의 부산여고를 나와 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엘리트인 거지. 두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좌파 성향이 강한 분이고 이분은 아주 우파 성향이 강한 56세입니다. 부산여고 서울법대 출신이고 이분은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분은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 이 양반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아주 이렇게 그 전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사이에 가장 무게중심을 굳건히 잡고 있는 분이 김복형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AI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계선 재판관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의 입장을 나란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정광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임명 보류 자체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리 해석이 다른 겁니다.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명 보류가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만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김복형 재판관은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래서 참 이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마은혁입니다.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저는 AI는 다수 의견의 논리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7대1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는 있지만 그것이 탄핵을 정당할 정도로 국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이었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히고 나면 뭐 그다음에 모든 것은 다 도구나 수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계선 재판관은 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임명을 받았으니까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생각이 반듯해야 됩니다. 생각이 반듯하면은 삶도 반듯해지고 얼굴도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이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비뚤게 하게 되면은 얼굴도 흉해지고
뭐 인생도 많이 꼬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소위 세계관 인생관이 반듯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피해의식 많이 가지지 말고 어차피 인생이란 것이 여러분들 뭐 이나 저나 풍족하게 살 수는 다 없으니까 남한테 책임 돌리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지? 자, 이 세상은 이제 참 나이 순서로 이런 사람이 원숙해지는 게 아닌 거죠. 오늘은 이 완고한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이 조갑제나 전규재 씨나 김진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언론계의 오비들입니다. 퇴진 언론계 인물들인 겁니다. 저하고는 뭐 인생을 걸어온 그런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단 이제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게 되면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일관성이고 초지일관이고 지사적 태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는 상당히 오만하고 고집이 센 거죠.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고 이렇게 줄곧 부르짖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의 부정선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전부가 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거죠. 조갑제가 그렇고 전규재가 그렇고 김진 씨가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김진 씨가 보수농격 김진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민중항쟁이 발생할 것이고 며칠 내 하야할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 씨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7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나이하고 이런 지혜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수농격 김진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항쟁이 발생할 것이다. 하도 여러분들 가짜났든지 민경욱 전 의원이 맛이 간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정세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고가 궤도를 심각하게 이탈했습니다. 조갑제와 전규재 그리고 김진은 이참에 아예 좌파 전향을 공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조갑제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 뭐 전규재 씨가 원래 윤 대통령을 안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전규재 씨나 뭐 조갑제 씨는 똑같은 건데 조갑제 씨가 여러분들 5년 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을 목소리 높이는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 개표 과정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여러분들 조갑제 씨의 유일한 논리입니다. 조갑제가 이런 부정선거가 없다고 왜 주장하느냐. 내 눈으로 못 봤다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 하냐 이야기죠.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속에는 이미 부풀리진 투표수만큼 위조투표에 들어가 있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본인이 못 봤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이 보지 않았거나 본인이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야는 없는 겁니다. 조갑제한테는. 그게 이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 개표 과정에서 보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런 조갑제 씨의 유일한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상당히 깊은 거죠. 세상에 귀한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범죄를 내놓고 하는 범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비트의 세계라는 것은 0과 1의 세계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르는 전산 조작이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만큼 실물로 된 위조투표 매수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은밀한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밀한 세계에서 작업을 한 최종 결과물인 조작된 득표수를 보게 되면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향훈 변호사가 3차원의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지 않습니다. 논리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띱니다. 3차원의 세계에 잘 나가던 투사였던 조갑재와 전규재와 김진은 4차원의 세계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칼만 쏘던 세계에서 잘 나가던 전투원들인 이들은 초음속 전투기와 핵무기가 나온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포탄을 맞고 장렬하게 사망할 것입니다. 또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이 감히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이 공병호 우리가 없으면 없는 거지. 네가 뭔데 말이야 부정선거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 치명적 자만, 치명적 오만, 치명적 지적 자만 때문에 이 양반들의 말년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죠. 연세대 공대생 가운데 80%가 부정선거를 아니까. 젊은 세대는 그냥 이런 구글 검색이 아니고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AI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AI 검색에 함께 이런 질문 던지게 되면은 답을 그냥 주지 않습니까? 평택을에 이명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평택을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플러스 10%가 났습니다. 평택을의 모든 읍면동에서 읍면동마다 국힘당과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의 차이값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여러분 소개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의 오웬한테 물어보니까 뭐죠? 학술 논문처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퍼플렉스지 않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도합 20%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8%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본 사이즈가 10만 명인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보고 뭐 제가 뭐 설득하는 것은 이제 힘드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논평을 하는 거죠. 김향훈 변호사가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이야기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승국 님이 김진도 완전히 맛이 같더라고요.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윤 대통령 당연히 탄핵당할 것이라고 전제로 떠들어대는 꼴을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전망을 하기 전에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사실에 기반을 두면은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사실에 관심이 없으니까 조선일보가 5년 동안 부정성을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5년 동안 부정성을 어떻게 깔아뭉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 열망이라니 이런 게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차원적 인물들이 땅에서 걸어만 다닙니다. 신병훈 님이 이야기하시네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거죠. 이 고성영 님이 조갑재와 전기주와 김진은 새 쌍둥이들입니다. 몸은 다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은 머리가 하나인 샴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이들을 조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세 사람이 조갑재 정규재 김진이 윤 대통령은 당연히 파면돼야 되고 세상에 부정성은 없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꼰대란 표현을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심각한 꼰대가 돼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물어보니까 AI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갑재, 김진, 정규재 같은 언론인 출신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일관되게 부정하는 이유는 각자의 관점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사실에 기반한 접근법을 중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강조하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재는 과거 방송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통계적 논리적 근거 부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갑재와 김진 역시 비슷한 맥락의 제도적 검증 과정을 신뢰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 입장은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뭐다? 선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선거가 숫자죠. 그래서 선거는 음모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는 검증 가능하고 입증 가능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AI 검색 같은 걸 해가지고 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세대 시국 선언을 이끌었던 이 학생 여러분들 연대 공대생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80%가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 농객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 수준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들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5년 동안 다뤄온 거죠. 그리고 대단히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이런 연세대 공대생뿐만 아니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은 엄청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기여와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하로 해서 지난 3개월 사이에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같은 부분이 선거를 밝히는데 박차를 가해 가지고 2012년 여러분들 2012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두 9개의 공직선거에 대해서 오염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진단 상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전모뿐만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다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밝혀냈고 결국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런 부정선거가 시작이 된 거고 김대중 정부가 부정선거를 시작한 것은 전체 인구 가운데 15%를 넘지 못하는 호남 출신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시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가 2003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가 계속 실시가 되어 온 겁니다. 국내 부재자 투표 해외 부재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부재자 투표는 시작부터 모든 부재자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는 위조 투표지는 전부가 다 민주당 함께 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내란이고 선관위의 내란이고 호남 출신들에 의한 내란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설 검증 차원의 사실을 여러분들 증거물을 축적해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사회 현상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데 익숙한 그냥 여러분들 익숙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여러분들 내란이고 호남 출신들이 주로 참여한 내란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감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년간 파헤쳐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내란범들이 여러분들 표를 도둑질한 표를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10만 6천 표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이런 280만 표까지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정부부터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가 전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대중 정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오늘 레빈님께서 문형배 집 앞에서 본인 장례 치르는 퍼포먼을 했으니만 혼이 나가버린 듯합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그런 행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파헤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짜표를 대준 거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가짜표를 어떻게 대해준도 전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진짜 N명이 올 때마다 가짜표 한 표를 반드시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지 않습니까. 공짜표는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호남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선관위 전수해 보면 50% 60% 나올 겁니다.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호남 출신들이 선관위에 60 70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냐. 우리가 남이가 해 처먹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해 처먹자 나라가 망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제조 공장에 사전투표 조작 레시피 사전투표 조작하는 방법까지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만큼 가짜표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짓들을 해와 가지고 뭐 다 밝혀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제 여러분 조갑재나 정규재나 김진 이런 사람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여러분들 이게 알리바바가 이런 만든 기초 모델이 추론 모델이죠. 오웬 큐웬을 오웬이라고 읽네요. 뭐 중국 여러분들 기초 모델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런 평택구 선거 결과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평택을의 이병진 후보 이병진 후보 여러분들 선거를 조사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10% 마이너스 10% 제3의 후보가 없습니다. 제3의 후보가.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말로 설명해 가지고 오웬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알리바바의 오웬입니다. 오웬 하니까 이런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0% 이상 큰 격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극단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조작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비정상적인 패턴입니다. 전반적인 선거 시스템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나이 든 세대가 한 달 걸리는 걸 젊은 사람들이 2~3시간 만에 다 보지 않습니까. 조직적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AI가 이렇게 답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니까 두 후보 간 차이값이 정확히 대칭을 이룬 점은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를 평택 의뢰 여러분들 이 동 8개에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알리바바 여러분들 추론 모델은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말입니다. 그거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지만 AI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편견과 선입견과 지적 오만감을 내려놓고 사실이 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됨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안 당하죠.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어차피 다 밝혀질 건데 이미 다 밝혀졌고 나이 먹어가 여러분 나이 80줄에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어가 여러분 나중에 부정선거가 다 여러분들 세상 오만 사람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착실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월렌 버핏은 이름 그렇게 돈이 많지만 몇십 년 전에 산 집에서 계속 사지 않습니까. 이게 험벌한 거잖아요. 험벌.
겸손한 거지 않습니까? 인간적 겸손뿐만 아니고 지적으로도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한동훈 씨가 재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어제 여러분들 실방송 내에 보낸 부분을 좀 잘라 가지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본인이야 뭐 재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한동훈 씨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아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글 남기신 이 방송을 보고 글 남기신 분이 한동훈 씨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본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진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착한 지적인 거죠. 당군 일에 그러한 배신자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경북대학교 북콘서트 날 엄청난 삭풍 속에 손이 꽁꽁 얼어도 자리를 지키며 배신자 배신자를 외치던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한동훈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민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추운 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눈물 흘리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이 한동훈 배신자는 이제는 끝입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우리가 씌운 것이 아니고 진짜 악질적인 배신자입니다. 보시죠.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몇백 개 달린 겁니다. 몇백 개.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고 잘났다고 지식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비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달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세력을 이용 중입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할 테니까. 긴 겨울 추운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사람 이름 살아가면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은 재기가 거의 안 되죠. 그런 정치인 이전에 최악의 인간 군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냥 정치인이란 직함이나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멸할 거라고요. 치가 떨립니다. 거들먹거리면서 그날 대통령을 업무 정지시키고 이재명과 악수하는 모습이 최악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추운 날 애국자님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다 2달 만에 기어 나와서 진전 수 없는 책을 발간하면서 관종질하는 걸 보면은 당신은 진짜 끝입니다. 뭐 여러분들 얼마나 심한 이야기. 그래도 여기는 욕설 하는 거는 제가 다 제외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이 한동훈 씨는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 상황인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건 받아들이면 너무나 힘들 테니까. 한동훈이 진짜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감옥을 보내놓고 소위 싸구려 정치 공학적인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 속에 윤 대통령 생각하며 한동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은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은 뭐 세상에 100%란 게 없으니까 그럼 뭐 제기는 거의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기는 여기 보시면은 한번 글록스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보수 지지층 내에서 그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많은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배신자입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보수 진영에 기대를 저버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핵심 가치인 충성심과 원칙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 배신자 낙인이 강하게 붙던 상황에서 그가 기존의 지지층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댓글에서 눈비 맞으면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관제를 지키던 젊은이들 등은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보수 강경파의 실망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지지층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뭐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망각 세월이 흐르더라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동훈에 대한 배신감과 혐오감은 보수 지지층 내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 2025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의 정치적 비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글록은 여러분 최신 정보까지 다 추적하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하면 안 되죠. 사악함하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사악함과 타협하는 자, 사악함과 이런 타협을 거부하는 자, 그다음에 회색지대에 머무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죠. 사악함하고 여러분들 타협한 겁니다. 조갑제나 정규제나 여러분들 뭐 김진씨 같은 사람들도 악과 타협한 거잖아요. 악과 타협한 것이고 한동훈 씨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한동훈 씨는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사악함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게 아직 젊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한민국 이런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오세훈 씨, 안철수 씨, 한동훈 씨가 다 이런 뭡니까?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손을 잡은 물론 그분들은 본인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탄핵을 주동했던 3인방은 사악함과 이런 손을 잡은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인생과는 죽어도 여러분들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것은 악의 길이지 사람의 길이 아니라고 보고 그 악의 길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죠? 100배 1000배 만배의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세훈 씨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런 큰 소리를 외치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뭐 강적인가 이런 채널A 방송에 나가서 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이 정치공학적인 그런 표현을 빌리면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거기서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은 이득이 된다. 본인이 이득이 될 수가 없죠. 오세훈 하면 뭡니까? 배신자라고 사람들이 오세훈 하면 부정성을 덮었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탄핵을 주동했던 7인방 조경태나 김상욱이나 김재섭이나 진종우나 한지아나 이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한 거거든요. 친한계 인물이니까 한동훈 이름 입신을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악과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회주의자 노선을 선택한 거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런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몇 달 만에 진실이 다 탄핵 공작을 누가 했는지 탄핵 공작을 누가 했는지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불법 체포 구금 구속을 누가 했는지 오동훈이 했는지 오동수가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박세연이 했는지 심우정이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좀 길게 보고 절대 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악의 길이지 인간의 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인물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탄핵을 공작했던 인물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결국은 한동훈 씨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적 배신뿐만 아니고 직업적으로 엄청나게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한 거죠. 재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탄핵 공작에 관여했던 곽종건 씨 뭐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로에 섰을 때 선한 쪽에 서야 되는 거죠. 정의로운 쪽에. 그래야 여러분들 좀 고초를 겪더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쪽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다음에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미래시의 박현주 회장이 현장을 많이 이렇게 다니는 분이니까 인터뷰를 했네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 좀 잘 되려면 좀 진취적인 그런 기상들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근래 보게 되면 참 수세적이다 방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좀 공세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몰락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분위기에 참 그런 부분 이미 우리가 이룬 것을 좀 보존해야겠다 방어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참 강한 것 같아요. 그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려앉는 거죠. 여기 이제 박현주 미래시에서 여러분들 오나주의 창업주 아마 한 100일 정도 뭐 다른 나라들 계속 이렇게 아마 현장을 다닌 모양인데 여기 이제 뭐 특별한 우리가 다 익히 알지만 박현주 회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한국이 너무 등한히 했던 것 같다. 중국은 AI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알파고가 출현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참 많이 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알파고 이후에 10년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다. 준비 못하면 그다음에 몰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비하지 못하면 딥시크는 수십 년간 축적된 중국의 기술 투자가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이후로 중국은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늘린 반면에 한국은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AI가 언급되는 일이 드물었고 부동산이 국가 전체의 하두였습니다. 그 시야나 안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공영방송들이 시대 변화를 읽는 그런 좀 계몽 성격이 강한 그런 보도를 계속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안주했던 겁니다. 안주하는 사이에 2021년부터 대만 반도체인 TSMC와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가 역전되기 시작해가 지금 4배까지 확장이 됐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4배가 확장이 된 겁니다. 앞으로 뭡니까 5배 6배 7배 10배까지 늘어나겠죠. 사회가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가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보를 볼 때 박현주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로 다니면서 상황을 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 중국 선전에는 우리나라의 판교 같은 규모의 기술산업단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황저우도 마찬가지고 베이징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창업가의 시대를 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AI 시대 도래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GDP가 세계 전체 GDP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재평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중국에 관한 정보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한국의 존재감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조갑제나 전규제나 여러분들 김진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죽어도 깨어도 여러분들 부정선거 없다. 이게 왜 뭡니까?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학습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때리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걸 절대 여러분들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지식의 여러분들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옛날 것을 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선거 부정이 발생해서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뭐죠? 여전히 한국 사회의 수준이 업무론이 어떻고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나라가 그냥 뒤로 확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깝깝한 거죠. 그거를 박현주 회장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은 내수 경기가 부진한데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술 굴기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기술력이 올라온 덕분입니다. 전 세계 충격을 안겨준 딥시크는 물론이고 샤오미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과 애플을 거의 추격했습니다. BYD는 테슬라보다 빠른 충전 기술을 선보였고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태양광 계열사와 합작해 본체 태양광 패널을 덮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해서 앞서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주하면 그때는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안주하면 나라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남이 갖고 있는 걸 뜯어먹는 쪽으로 많은 것이 바뀐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박현주 이야기 회장 이야기 딱 듣고 그죠?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주재하는 매일경제신문의 이덕주 기자의 현장 리포트입니다. 한국이 존재감이 상당히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들을 모으게 되면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느끼냐? 며칠 전에 좀 소개했던 GTC 엔비디아의 고객들하고 여러분들 공급사들이 모인 GTC 2025 컨퍼런스에 참여한 여러분들 소회를 적어놨네요. 올해도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행사인 그래픽 처리장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2025는 뜨거웠습니다. 기업들의 참여가 뜨거웠는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타트업, 레벨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작았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시대 추세에 맞춰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몇 개 회사 제외하고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전에 만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외에는 존재감 있는 기업들을 준비를 못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서브컴을 만드는 제조회사도 없고 데일 같은 회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클라우드 사업을 크게 하는 회사도 없고 조그만 이름 데이터 서비스 회사는 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 제조기업들도 큰 곳이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양한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대만 기업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 한국 사회가 많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된 겁니다. 엔비디아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라는 두 가지 물리적 AI를 서비스합니다. AI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플랫폼을 제공해 가지고 그 AI 모델을 기초해서 뭐죠?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여러분들 상품화되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이 엔비디아의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중국의 저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도 엔비디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유난히 GTC 2025에서 존재감이 작습니다. 엔비디아의 큰 고객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엔비디아의 고객이면 비교적 여러분들 규모가 있게 성장하고 기술적으로 검증받은 기업들이 되게 선택이 되겠죠. 한국의 테크 산업은 서버 산업을 놓쳤고 클라우드 산업을 놓쳤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AI가 작동되고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도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서버와 클라우드란 첫 번째 단추를 끼우지 못하니 뒤에 오는 것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된 겁니다. 한국에는 큰 서버 제조 회사가 없고 글로벌 경쟁이 있는 클라우드 회사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 GTC 2025에서 양자 컴퓨터에 관한 부분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 양자 컴퓨터도 한국에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점차 사람들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양자 컴퓨터의 처리장치 QPC를 만드는 기업은 물론 냉각장치나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 오류 수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까지 다양한 회사가 등장해 생태계가 커질 것입니다. GPU는 딥러닝 AI 학습에 사용되며 CPU를 끊고 컴퓨팅 세계의 중심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GPU를 끊고 QPU가 여러분들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박현주 회장 이야기나 또 실리콘밸리의 여러분 현장을 취재한 기자 이야기를 듣다가 AI한테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고 현장에 뛰는 기업가나 취재 일선에 서 있는 기자들도 AI 시대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이분.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AI 시대에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게 뼈아픈 부분인 거죠. 이게 마저 상세하게 보고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랫폼 경쟁력도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부족하고 벤처 정신도 부족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와 산업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벌어먹고 살기가 참 힘든 거죠. 내부적으로는 너무 많은 여러분들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아요. 참 괜찮은 나라고 좋은 나라인데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LG연구원에서 엑사원 DB라는 그런 추론 모델을 만든 그런 대단한 업적인 거죠. 그게 잘할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보고 그다음에 선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많이 망할 것 같아요. 빅4만 남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카이프 오완 AI 창업자 구글의 여러분들 차이나 지부에 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구글 차이나 사장인 이카이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중국 AI 업계가 대부분 다 정리가 될 거다는 이야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AI 리더 4강으로 압축될 것 같다. 중국에 살아남는 곳은 딥시크, 알리바바, 바이트텐서,
세 곳 정도가 될 것 같고 이 양반이 창업한 회사도 살아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겁니다. 바이두 그다음에 이 양반이 만든 O1AI, 지프 AI, 문샷 이런 회사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선택한 전략이 기초 모델 같은 걸 개발하지 않고 다른 큰 기업이 만든 기초 모델을 응용해 가지고 기업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로 자기 사업 모델을 변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4개 정도가 살아남는데 오픈 AI사,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그다음에 XAI사의 글록 정도가 살아남을 거다. 탄탄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3개 기업, 미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4개 기업. 일찍부터 가졌던 이런 의문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해 오픈 AI사는 운영에만 70억 달러가 소요가 됐는데 중국의 딥시크는 그 비용의 2%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운영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오픈 AI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 테슬라의 XAI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 자체가 있으니까 탄탄한 게 그러니까 장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죠. 이 기업도 여러분들 지난해에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오픈 소스 여러분들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GPU 2000개를 가지고 어제 LG그룹의 엑사1 DB 한 500개 정도 썼죠. GPU를. 이렇게 이런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모델을 개발하거나 추론 모델을 개발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업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환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시면은 중국의 여러분들 AI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 텐센트 이거는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두는 잘 모르겠고 딥시크는 살아남을 것 같다. 그다음에 마누스는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양반의 이야기가 100% 맞아떨어질 수 없지만 한번 정리해 놓죠. 그다음에 중국의 AI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조금 전에 인터뷰에 응하신 분이 만든 회사가 O1AI, 지프 AI 이게 여러분들 중국 AI 업계의 6마리 호랑이에 속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조차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아닙니까. 센타우르, 미니맥스, 문라이트, 문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피니티 이런 기업들은 그거 한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대신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반 회사의 AI 모델을 개발해 주고 운영을 이름 도맡아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를 MLOps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딥시크 같은 오픈 소스 모델의 인기 때문에 AI 스타트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전 훈련 모델을 개발한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 됐다고 밝혔다. 중요한 포인트거든. 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이렇게 했네요. 지난해부터 솔루션 제공자로 회사를 바꾸어 놓았으며 현재는 중국 내 딥시크 붐에 맞춰서 이를 기업에 최적화해 주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업 모델을 바꾼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심기일전 해가지고